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마지막 특강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중다회귀 분석이랑 신뢰도 검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내용이 정말 많아요. 중다회귀 분석만으로도 내용이 정말 많고 신뢰도 검증만으로도 다음 학기 제가 측정이론 수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뢰도 검증만으로도 2클래스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1시간 10분 동안의 특강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부분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좀 특징이 되는 것들만 좀 훑어보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실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다회귀 분석, 저희 오늘 이제 살펴볼 거는 중다회귀 분석이고요. 중다회귀 분석 다음에 좀 매개 효과랑 조절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우리 논문을 쓰실 때 신뢰도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 신뢰도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다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전 시간까지 단순회귀 분석 살펴봤잖아요. 단순회귀 분석은 독립변수가 하나가 있는 거를 단순회귀 분석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중다회귀 분석부터는 독립변수가 하나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독립변수랑 종속변수가 있고 우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 회귀 분석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독립변수가 하나만 있을 때 그거는 이제 단순 회귀 분석 저번 특강 시간에 살펴봤던 거고요. 근데 우리가 독립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 이상 2개, 3개, 4개, 5개를 한꺼번에 살펴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는 중다회귀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변수가 하나가 더 생기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다른 방식의 모형화가 생기게 돼요. 이 매개 효과랑 조절 효과부터는 모형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회귀 분석이라기보다도 패스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패스 어널리시스라든지 구조 방정식 모형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써서 사용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매개 효과가 하나고 조절 효과가 한두 개 정도다 이럴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회귀 분석에서 사용을 해서 회귀 분석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단한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거는 브라운 캐닌이 말했던 모형화 방식을 쓸 거고요. 소버 테스트라고 해서 SPSS를 이용을 할 때는 소버가 한 테스트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매개 변수를 찾아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거는 신뢰도 검증입니다. 네, 중다회귀 분석부터 시작해 볼게요. 중다회귀 분석은 2가지 큰 목적으로 인해서 회귀 분석이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특정한 독립변수와 그리고 종속변수가 있어요. 그 두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를 파악을 하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독립변수의 효과를 통제를 하고 우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순수 효과를 알아보고 싶을 때 이 중다회귀 분석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목적이 있는데 두 번째 목적은 종속변인을 가장 잘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독립변수 하나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독립변수 하나 이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일련의 독립변인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중다회귀 분석을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2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모형 비교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모형 비교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모형에서는 독립변수 A, B를 썼을 때 우리의 종속변수를 얼마만큼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설명량을 살펴봐요. 그리고 모형 2, 두 번째 모형에서는 우리의 독립변수 A, B뿐만 아니라 C, D, E를 썼을 때 우리 종속변수를 얼마만큼 설명을 하는지 설명량을 살펴봐요. 그래서 무엇이 더 종속변수를 잘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첫 번째 모형인지 두 번째 모형인지 그거를 살펴보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찬찬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건 이제 첫 번째 목적인데요. 첫 번째 목적과 관련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연구에서 예비 영어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영어 이론이 정말 실제 현장에 갔을 때 영어를 수업하는 능력이랑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었습니다. 이해되세요?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면 영어로 이제 영어 교수법이죠. 그런 이론 이해도와 그리고 실제로 수업에 갔을 때 영어로 가르치잖아요. 그 가르치는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자, 그럼 여기까지 우선 살펴보면 종속 변수가 뭐가 되는 건가요? 여기서는 영어를 수업하는 능력. 그쵸? 그리고 독립 변수는 뭐가 되냐면 수업 시간에 배운 이론 이해도, 교수법에 대한 이론 이해도가 독립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운 이론 이해도를 측정을 하고자 뭘 사용을 했냐면 기말고사 성적을 사용을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말고사 성적이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종속 변수는 영어를 정말 수업하는 능력이 종속 변수가 됩니다. 이 종속 변수에는 또 어떻게 데이터를 모았냐면 직접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보고 그 레이터라고 채점자가 가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서는 채점을 다 했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제대로 했는지.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어를 직접 수업하는 능력에는 또 다른 변수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영어 회화 능력. 그거는 좀 더 다른,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론 이해도가 적어도 영어 회화 능력이 그냥 원래 좀 많았던 사람은 아무래도 영어로 수업을 가르치는 능력이 좀 좋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려고 했던 이 두 가지의 관계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만 하지만 우리가 알려고 했던 변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의 내향, 외향, 성향. 즉 예를 들면 외향적인 사람은 이론 이해도는 되게 점수가 높을 수도 있지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이론 이해도는 되게 낮을 수는 있지만 밖에 나가서 가르치는 거는 외향적인 사람이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거고,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론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올 수는 있지만 직접 나가서 영어를 가르치는 능력에 있어서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조금 떨어지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배경 변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변수를 조절하고 통제를 하고 순수한 효과, 이 두 변수만의 두 개의 순수한 효과를 알아보고 싶어서 중다회귀 분석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중다회귀 분석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중다회귀 분석을 사용할 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목적에 해당하는 예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SS를 통한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이론 수업이 끝난 후에 실습을 통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데이터 셋이에요. 데이터를 보시면 첫 번째 여기 기말고사 성적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영어 수업 능력, 즉 앞에서 직접 영어로 가르치는 수업을 채점자가 와서 채점을 해서 점수를 매겼어요. 이게 채점 능력에 속하는 거고요. 이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있어요. 0점으로 표준화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영어 사하라 가르치는 거는 뭐냐면 영어 회화 능력. 점수도 그 영어 회화 수업의 학점에 따라서 1, 2, 3, 4 하고 매겼어요. 그리고 내외향 성향. 내향은 1, 외향은 2 이런 식으로 또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관계는 뭐죠? 기말고사 성적과 영어 수업 능력이 정말 관계가 있는지, 즉 기말고사 성적이 높은 학생이 영어 수업 능력에 있어서도 역시 높은지, 아니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지, 이런 관계성을 알아보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의 영어 수업 능력이 지금 종속 변수고 기말고사가 독립 변수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영어 수업 능력에 기말고사, 즉 이론 이해도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영어 회화 능력이라든지
내향, 외향 성향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변수를 통제를 한번 해보고 이 둘의 관계의 순수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중다회귀 방식을 사용을 한 겁니다. 다중회귀 방식은 단순회귀 방식이랑 똑같아요. 그 분석이랑 똑같이 여기 분석, 애널라이즈라고 써있는 분석을 들어가셔서요. 리그레이션이 회귀 분석이죠. 회귀 분석을 가시면 리니어, 우리 지금 선형 회귀 분석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니어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쬐끄만 박스가 떠요. 여기에서 종속 변수랑 독립 변수가 무엇인지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우리 종속 변수죠. 우리 아까 종속 변수가 뭐였죠? 영어 수업 능력이었죠.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고요. 그리고 종속 변수는 기말고사. 네, 이게 독립 변수는 기말고사라서 기말고사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요. 그 다음에 통제라는 거를 하고 싶었었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여기에다가 영어사나 내외향 이 변수를 같이 여기다 넣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블락이라는 게 있어요. 블락을 이용을 해서 이게 넥스트라고 보이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또다시 변수를 넣어서 모형을 다시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둘 다 결과는 똑같은데 제가 그냥 저는 이번에는 블락을 한번 사용을 해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제를 하고자 하는 변이는 영어 회화와 내향, 외향 성향이라서 이렇게 넣습니다. 두 번째 블락에다가.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다음 분석을 하겠다라고 OK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결과값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결과값이에요. 회귀 분석에서 쓰는 값은 이 결과값이 됩니다. 코에피션트라고 써여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unstandardized coefficient랑 standardized coefficients 이 두 가지의 값을 보시고 또한 항상 봤던 거, 시그 밸류 이거를 봐서 어떤 변수가 유의미한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만약에 영어랑 영어 회화 변수랑 내향, 외향 변수를 안 넣었을 때, 즉 기말고사, 이론 이해도의 변수만 살펴봤었을 때에는 이런 첫 번째 모형이 나오게 되고요. 첫 번째 모형, 여기에는 이 기말고사와 그리고 영어로 수업하는 능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말고사는 쭉 가셔서 보면 여기 유의 수준이 보이죠. 이게 0.05보다 작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유의미하다. 즉 그 말은 뭐죠? 이론 이해도가 높은 학생은 영어 수업 능력도 역시 높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아까 전에 뭐를 해보려고 그랬죠? 두 변수, 즉 영어 수업 능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두 변수를 통제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럴 때는 같이 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박스에 있는 두 번째 모형에 속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기말고사, 이론 이해도 변수 있죠. 그리고 영어 회화 변수, 그리고 내향, 외향 변수가 있어요. 그거를 같이 넣고 봤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역시 여기 시그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봐서 이게 0.05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시면 됩니다. 기말고사 변수 같은 경우에는 0.05보다 작죠. 즉 다른 변수를 같이 살펴보았다 하더라도, 즉 다른 변수를 통제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때요? 이 변수는 유의미해요. 즉 그 말은 뭐죠? 영어 회화 능력과 내향, 외향 성향을 통제를 했을 때에도 이론 이해도가 그 수업하는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배경 변수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 예비 영어 교사들의 이론 이해도와 영어 수업 능력 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렇게 써져 있는 방식은 논문을 쓰실 때나 하실 때 꼭 따라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는 베타 값을 썼거든요. 베타 값은 여기 있는 값을 가리켜요. 표준화된 값이고요. 그 다음에 T값, 그 옆에 있는 값은 자유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T값, 여기 T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P는 여기 시그에 있는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논문을 쓸 때 통계 기법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니까 나중에 논문을 쓰실 때 이거를 좀 참조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거는 중다 회귀 분석에서 첫 번째 목적에 해당하는 거였고요. 이제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종속 변수를 잘 설명을 할 만한 일련의 독립 변인들을 파악을 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거를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초기 연봉 수준에 미치는 요인 탐색. 어떤 연구자가 초기 연봉 수준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을 하는 연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모형을, 즉 가설을 세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초기 연봉 수준은 학업 수준과 관련이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하나 세웠고요. 근데 다른 가설로 또 뭐냐면 학업 수준뿐만이 아니라 이전의 경험, 즉 인턴을 했다든지 다른 회사에서 좀 더 배웠다든지 아니면 뭐 등과 같은 이전의 경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한 성별 역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모형을 가설을 세웠어요. 그리고서 알아보고자 했던 건 뭐냐면 우리의 여기서 지금 종속 변수가 뭐예요? 초기 연봉 수준이죠. 네, 그 초기 연봉 수준을 가장 잘 설명을 많이 할 만한 모형이 무엇인지, 가설 모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나은 것인지 두 번째가 나은 것인지. 근데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계속 똑같은 분석도 사실은 똑같이 해요. 근데 이제 좀 연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말이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 보시면 이 젠더는 성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에듀케이션 레벨이라고 해서 이제 학업 수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거는 초기 연봉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걸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분석을 하는데 우리 초기 연봉이 아까 종속 변수였죠. 그래서 종속 변수로 넣고요. 그리고 우리의 독립 변수는 독립 변수는 교육 수준이죠. 교육 수준은 아까 첫 번째 우선 넣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면 두 번째 블락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블락에다가 성별이랑 그리고 이전의 경험 변수를 넣어요. 그 다음에 OK를 누르면 이런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제는 모형이 두 개예요. 여기 보시면 모형이잖아요. 마들이 모형의 첫 번째는 뭐만 살펴봤냐면 교육 수준만 살펴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모형에서 살펴본 거는 교육 수준과 또 이전의 경험 그리고 성별. 이게 두 번째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이 첫 번째 모형이 있고 두 번째 모형이 있는데 둘 중에서 무엇이 나의 종속 변수를 더 많이 설명을 해내는지, 어떤 모형이 더 좋은 모형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펴보는 건 뭐냐면 여기서 R 스퀘어라고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이게 R 스퀘어는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을 보시면 이거는 40%의 우리의 종속 변수의 40%를 우리 독립 변수가 설명을 한다. 즉 뭐냐면 종속 변수인 그 초기 연봉의 40% 정도를, 수준의 40% 정도를 학업 수준이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0.48이잖아요. 이거는 48% 정도의 우리의 종속 변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독립 변수, 즉 뭐죠? 학업 수준, 성별, 이전의 경험이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양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죠. 근데 이게 정말 유의미한 수준으로 늘어난 건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기 맨 끝에 이 시그 밸류를 또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0.05보다 작으면 우리가 이 독립 변수 두 개를 더 사용을 했을 때 이 모형이 더 좋다. 두 변수를, 독립 변수 두 개를 더 넣었잖아요. 더 넣음으로 하여금 우리 종속 변수를 유의미하게 더 많이 설명을 해낼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사용을 하는 거는 이렇게 모형 비교를 하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목적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보시는 거는 그냥 그 모형에서 각각의 변수가 정말 유의미한지를 살펴보는 것으로서요. 여기서 보시면 에듀케이션 레벨, 즉 교육 수준이 여전히
0.05보다 작으니까 어떤 건가요? 교육 수준이 우리 초기 연봉의 설명을 잘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유의미하게 설명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성별은요. 성별 역시 유의미하게 설명을 한다. 세 번째, 이전의 경험 역시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역시 자세한 거는 실습 때 다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은 조절 변인이랑 매개 변인이에요. 조절 변인이랑 매개 변인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떤 분이 많이 좋아하셔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이 들어보시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넣었는데요. 조절 변이랑 매개 변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접하실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되게 간단하게 좀 개념을 확실히 아시면 간단한 거고요. 보통은 이 조절 변인이랑 매개 변인을 좀 더 복잡하게 한 변이 더 이상 살펴볼 때는 패스 어널리시스나 구조 방정식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간단한 거를 설명을 드리고자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좀 더 살펴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절 변이는 사실은 간단히 말해서 상호작용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상호작용 효과 기억나세요? 저희 아노바 할 때 거기에서 주효과랑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랑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예, 특강을 다시 보시면요. 그 아노바를 할 때 주효과랑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봤었어요. 상호작용 효과라는 건 뭐냐면 각각의 변수들을 같이 살펴봤었을 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뭐냐면 여기에서는 X랑 Y가 있어요. 즉 종속변수랑 독립변수가 있어요. Y가 종속변수고 X는 독립변수예요. 그 둘의 관계에 다른 G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즉 X와 Y와의 관계가 G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호작용 효과의 조절 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매개 변인은 뭐냐면요.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 변인이 존재를 해서 이 매개 변인이 이 둘과의 관계를 매개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독립변수가 있고 매개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속변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하나하나씩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조절 변수는 아까 금방 설명드렸듯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다른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의 수준에 따라서 그 관계가 조금씩 달라질 때 이거를 조절 변인이라고 하고 사실 이건 상호작용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뭘로 드리냐면 아까 우리 초기 연봉 수준 기억나시죠? 초기 연봉 수준과 학업 수준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학업 수준이 높을수록 초기 연봉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 관계, 즉 X하고 Y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가 있죠. 거기에 다른 변수, 즉 성별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에 따라 다른가? 이게 바로 여기서 성별이 조절 변수가 되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요. 남자에 따라서 여자에 따라서 학업 수준과 초기 연봉과의 관계가 다를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즉 학업 수준이 높은 여자와 학업 수준이 높은 남자를 봤을 때 초기 연봉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관계가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프를 좀 그려봤는데 그래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그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조절 변수는 따로 상호작용 효과 변인이라는 변수를 만드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실습을 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호작용 효과를 우리가 인터랙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서 그 변수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변수에다가 넣어서 모델형에 넣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과값이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요, 이 결과를 보시면 여기서 마지막에 셀러리라고 하는 것, 즉 연봉과 학업 수준 그리고 성별을 봤을 때 연봉과 학업 수준의 관계는 당연히 유의미하게 나왔어요. 학업 수준이 높을수록 연봉이 높다. 성별도 유의미하게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남녀에 따라서 연봉이 다를 것이다. 그리고 인터랙션, 즉 이게 조절 변수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만든 거예요. 즉 이거는 연봉과 학업 수준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입니다. 즉 이거는 그런지 아닌지는 여기 시그 밸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0.05보다 값이 작으면 이게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조절 효과가 뭔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이 그래프는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쪽에 나타내는 건 학업 수준, X축이 나타내는 건 학업 수준이고요. Y축이 나타내는 거는 연봉이에요. 그래서 학업 수준과 연봉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 첫 번째는 남자고요. 두 번째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남녀, 즉 성별이라는 게 조절 변수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업 수준에 따라서 연봉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는 남자와 여자를 봤을 때 같지 않죠. 관계가. 즉 남자는 더 많이 영향을 미쳤어요. 더 많이 기울기가 더 높았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보다 더 완만했어요. 그래서 남녀에 따라서 그 학업 수준과 그리고 연봉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조절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성별은 조절 변수로서 여기서 역할을 한 거가 됩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매개 변수입니다. 자, 매개 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를 항상 보시면 조금 더 쉬워지실 거예요.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 매개 변수가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거를 매개 변인이라고 합니다. 매개 변인 같은 경우에는 종속 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의 효과가 이 매개 변인에 의해서 매개가 된다. 영어로는 미디에이터라고 하거든요. 중간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매개 변인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의 컨디션이 만족이 됐을 때 매개 변수가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A가 significant, 즉 유의미해야 합니다. 즉 말이 뭐냐면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를 회귀를 해서 돌려봤을 때 어때요? 유의미한 관계가 나와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컨디션이고요. 두 번째 역시는 어떤 거냐면 매개 변인과 종속 변수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컨디션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컨디션은 뭐냐면 A와 B의 관계를 통제를 했을 때 C가,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의 C가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유의미해지지 않아요. 즉 매개 변인의 효과를 이렇게 통제를 해놨을 때 이 두 개의 변수의 관계가 더 이상 유의미해지지 않을 때 이때 매개 변인이 유의미하다, 매개 효과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바론 캐닌의 모형화 방식이고요. 그럼 이거를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SPSS를 만약에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할 때는 소버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아까 SPSS에서 회귀 분석 돌리시는 거 기억나시죠? 그때 첫 번째 A 효과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 변수하고 매개 변수를 넣고서는 효과의 유의미성을 봅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만약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면 그 다음 여기를 살펴봐요. 왜냐면 아까 효과가 있다가 없어졌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처음부터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회귀를 돌려서요. 이게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매개 변인과 독립 변수를 같이 함께 넣었을 때 이 매개 변인 효과 B는 유의미하게 나오는데 C는 효과가 사라져요. 이럴 때 매개 효과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역시 제가 예를 드릴게요.
조금 이따 실습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는 할 건데요. 이 얘는 뭐냐면 교수 연봉이랑 그리고 교수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일을 했는지 그게 이제 이어 여기서 나타내고요. 그거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중간에 논문수, 교수님들의 논문수에 따라서 이 관계가 달라져서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를 알아보기 위해서 논문수 역시 한번 살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전에 우선 논문수가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매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몇 년 동안 일을 했는지 이거는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연봉은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모형을 조금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독립 변수가 아까 뭐였죠? 몇 년 동안 일을 했는지. 그 종속 변수는 연봉, 매개 변이는 논문 수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독립 변수와 매개 변인과가 관계가 유의미한지, 즉 몇 년 동안 일을 했는지와 논문 수가 유의미한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몇 년 동안 일을 했는지와 논문수가 지금 종속 변수죠. 그게 시그를 보시면 이게 0.05보다 작으면 유의미하니까 유의미하다라는 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정말 유의미한지, 이것이 C 효과가 유의미한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봤어요. 역시 이것도 회귀 분석을 돌렸더니 독립 변수는 몇 년 동안 일을 했는지, 종속 변수는 연봉을 가리키죠.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봤더니 역시 유의미하다고 나왔어요. 자, 이거랑 이것까지 보고 마지막에 살펴봐야 되는 게 뭐였죠? 매개 변인도 같이 넣었을 때, 즉 모형에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와 같이 넣었을 때, 즉 이 B가 유의미한지 그리고 C가 효과가 사라지는지를 봐야 되죠. 저 여기서 마지막에 보시면 같이 넣었어요. 독립 변수 몇 년 동안 일을 했는지랑 그리고 논문의 수랑 같이 넣고 종속 변수는 연봉 해가지고서는 넣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어때요? B가 논문의 수가 매개 변인이었죠. 0.05보다 작아서 유의미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이 첫 번째 보면 몇 년 동안 일을 했는지와 연봉과의 관계가 여기서 보면 유의미하잖아요. 근데 이 유의미한 것이 어떻게 됐나요? 사라졌죠. 유의미한 효과가 이 매개 변수를 의무로 하여금. 그래서 이 논문의 수는 매개 변수로서의 역할을 했다. 즉 매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중다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중다회귀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조절 변수와 매개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조절 변수와 매개 변수를 매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SPSS를 사용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살펴볼 거는 신뢰도예요. 신뢰도는 여러분이 설문지 조사 연구를 하실 때 꼭 신뢰도 검증을 하잖아요. 근데 신뢰도라는 정의가 뭐냐면 검사라는 거를 반복적으로 실시를 했었을 때 이 측정이 일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신뢰도는 검사 도구를 만든 다음에 살펴보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검사 도구를 만들면 신뢰도를 살펴보고 타당도를 살펴봐요. 근데 타당도라는 거는 이 내 도구가 원하는 측정하고자 하는 거를 제대로 측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보는 게 타당도고요. 신뢰도는 이 검사 도구를 계속해서 사용할 때마다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신뢰도예요. 쉽게 생각을 해서 우리 몸무게를 재기 위해서 뭐를 쓰죠? 저울이라는 도구를 개발을 했어요. 그쵸? 몸무게를 재기, 그것도 도구예요. 측정 도구예요. 측정 도구인 저울을 개발을 했을 때 몸무게를 재기 위해서 측정 도구를 개발을 했다. 즉 저울이라는 거를 개발을 했다. 이거는 몸무게를 재기 위해서 제대로 개발된 것이다. 즉 이것은 타당도에 속해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제가요 매번 오늘 뭐 올라가고 내일 올라가고 또 그 다음날 또 그 저울에 올라갔을 때
몸무게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면 안 되잖아요. 즉 매번 반복해서 그 도구를 이용을 해서 몸무게를 검사를 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죠. 이걸 바로 신뢰도라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울증 검사를 하기 위해서 측정 도구를 만들고 또 뭐 자기 만족도 검사를 위해서 측정 도구를 만들고 IQ 검사를 위해서 측정 도구를 만들 때 처음은 이게 그걸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도구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는 타당 도구, 그리고 이걸 매번 반복적으로 실시할 때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는 신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검사지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많이 만들어진 상태의 설문에서 그 설문지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다른 어떤 분이 만든 거를 가지고 와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당도 검사는 많이 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 표본에서 제대로 된 값이 나오는지 신뢰도 검사를 하게 돼요. 신뢰도 검사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 표본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매번 검사를 해서 이게 우리 표본에 얼만큼 정확도를 나타내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도 검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개념을 드릴게요. 이게 신뢰도의 개념은 요즘에 사용을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방식이 고정검사 이론에서 나온 신뢰도 검사인데요. 신뢰도 검사는 진점수랑 관찰 점수 간의 비율이 신뢰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점수라는 게 뭐냐면 우리 IQ 검사 같은 경우 할 때 IQ는 절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볼 수 있는 거를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실존은 하지만 볼 수 없는 것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 눈으로 관찰될 수 있는 문항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IQ라는 거를. 그래서 IQ라는 검사를 위해서 100문항, 50문항 그런 문항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지고서는 IQ를 측정을 하는데 그 IQ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실존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그 진점수 여러 번 무수히 많이 반복을 해서 정말 오차, 측정의 오차가 없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거를 진점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게 바로 뭐냐면 측정 오차, 즉 오늘 이 사람 저한테 IQ 검사를 했었을 때 오늘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고 컨디션이 좋아서 문제를 더 많이 맞췄어요. 근데 내일 검사를 했더니 내일은 좀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문제를 정말 조금 덜 맞췄어요. 이런 게 바로 측정 오류라고 하거든요. 측정 오차. 즉 우리가 관찰하는 거, 눈으로 보이는 이 점수는 원래 진짜 점수와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측정의 오차가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의 오차를 좀 통제한, 그래서 관찰 점수와 진점수와의 관계를 신뢰도라고 해요. 그래서 신뢰도가 1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오늘 관찰된 관찰값과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그 진점수 사이의 관계가 똑같을 때 그걸 신뢰도라고 하죠. 즉 측정의 오차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오차가 존재하면은 신뢰도가 1보다는 작게 나옵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뢰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에 따라서, 표본에 따라서, 주어진 검사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검사 도구의 안정성이라고 해서 오늘 이 테스트를 하고 검사를 하고 한 3개월 후 다시 똑같은 테스트를 했었을 때 정말 똑같은 값이 나오는지, 이게 검사 도구의 안정성이라고 하고 테스트 리테스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검사 간의 동질성이라고 해서 동일하다고 생각되는 검사를 A형, B형, C형을 만들어서 그게 똑같은지를 살펴보는 것을 말을 하고요. 세 번째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고 해서 여러 번의 검사지를 만들지 않고 한 번 검사를 하고 나서요. 그거를 반절로 나눠서 그 두 개의 관계를 봤었을 때 신뢰도 관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지, 그 문항의 내적으로 신뢰도가 높은지를 보는 것을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것은 검사 도구의 안정성이랑 내적 일관 신뢰도 중에서 알파, 크롬바흐 알파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왜냐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 재검사 신뢰도는 아까 전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테스트, 리테스트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은 검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여러 번 실시를 했었을 때, 반복해서 실시를 했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값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걸 검사 그리고 재검사 신뢰도라고 해요. 주로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대상을 놓고서는 오늘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한 1개월, 2개월 어느 정도의 텀을 두고 있다가 다시 똑같은 도구를 이용을 해서 실시를 해요. 그랬을 때 어때야 될까요? 그 두 점수 사이의 관계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 두 개의 관계가 신뢰도, 즉 상관계수를 구해요. 두 개의 점수가 상관이 1에 가깝게 나오면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음에 저희가 살펴본 것은 알파, 크롬바흐 알파인데요. 이걸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고 해요. 근데 아까 금방 느낌이 딱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설문지 조사로 연구 논문을 쓸 때 검사, 재검사 신뢰도 검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쵸,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되게 단순한 방법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크롬바흐 알파인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많이 써요.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뭐냐면 이 내적 일관성 신뢰도 스플릿 하프, 스피어만 브라운, KR20 이런 등등이 있는데 간단하게 개념은 뭐냐면 오늘 여기 있는 분들한테 설문지를 제가 딱 돌렸어요. 즉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마치 2번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100명한테 돌렸으면 50명, 50명 나눠요. 나누고서는 50명 집단의 점수와 50명 집단의 점수와의 상관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상관 점수가 높으면 내적 일관성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크롬바흐 알파 같은 경우는 약간 느낌이 다르지만 한 번 검사를 한다는 거는 똑같아요. 크롬바흐 알파 같은 경우는 각각의 문항들이 검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각각의 문항들이 모든 10문항이면 10문항, 15문항이면 12문항이 다 상관이 높다, 높은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문항에서, 예를 들면 첫 번째 문항에서 수학 능력 시험을 한번 봤다고 쳐봤을 때 수학 능력이 높은 사람은 첫 번째 문항에서 맞췄을 거와 두 번째 문항에서 맞출 거와 세 번째 문항에서 맞출 거랑 상관이 어떨까요? 다 높을 거죠. 그리고 수학 능력이 낮은 사람도 역시 그런 사람들은 첫 번째 문항에서도 틀릴 거고 두 번째 문항에서도 틀릴 확률이 높을 거고 세 번째 문항에서도 틀릴 확률이 높을 거고, 네, 그게 바로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봤었을 때 능력은 변하지 않으니까 문항의 어떤 패턴들, 첫 번째 문항, 두 번째 문항, 세 번째 문항의 패턴들이 비슷비슷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높을 것이다. 첫 번째 문항과 두 번째 문항과 세 번째 문항과. 그거를 알아보는 게 크롬바흐 알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념적으로. 이거는 SPSS를 이용을 해서 신뢰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검사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예를 보시면은 첫 번째 검사를 했었을 때 그 점수, 각각 사람들의 점수예요. 7점을 맞았고 5점이고 9점이고 8점이고 그 점수를 입력을 하고 3개월이나 1개월이나 1, 2주 후에 다시 검사를 똑같은 사람한테 했었을 때 재검사를 한 거죠. 그 사람의 점수를 입력을 해요.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집단이 상관이 높은지를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상관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와 재검사를 상관 분석을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상관이 지금 0.91이 나왔어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는 거죠. 즉 이 검사지는 신뢰도가 높다. 여러 번 했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크롬바흐 알파예요. 크롬바흐 알파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뭐냐면 6문항이 이렇게 있었을 경우에 만약에 수학 능력이 높은 사람은 대부분 문항을 맞출 것이고 수학 능력이 낮은 사람은 대부분 문항은 틀릴 것이고, 즉 사람들마다의 일반적인 패턴이 있을 것인데 그 패턴이 제대로 나타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패턴이 제대로 나타나는지 보고 만약에 이 패턴과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는 문항이 생기면 그 문항은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문항이기 때문에 그 문항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크롬바흐 알파예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6문항이 있었다고 쳤으면 이 6문항을 가지고서는 크롬바흐 알파를 돌릴 때 그냥 여기서 스케일이라고 하고 여기 릴라이어빌리티, 신뢰도가 릴라이어빌리티라고 그러거든요. 릴라이어빌리티 분석을 들어가시면 모형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스플릿 할프를 할 건지 패럴럴을 할 건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알파, 이게 크롬바흐 알파인데요. 이거를 선택을 하고 6문항을 가지고 신뢰도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6문항을 문항에다가 넣습니다. 다음에 OK를 누르시면은 결과값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첫 번째 크롬바흐 알파 0.727. 이건 뭐냐면 6문항이 하나의 검사지일 때 그 검사지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 그걸 나타내게 됩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전에 데이터 보였죠. 이거를 하나로 보고 상관 분석을 돌리는 거예요. 상관 분석을 돌렸을 때 상관값이 뭐가 나오는지 보는 게 여기 나오는 결과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검사지의 신뢰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 크롬바흐 알파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 아이템을 제거를 했을 때의 신뢰도 값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문항 중에서 혹시라도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문항이 있으면 그거를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문항은 만약에 첫 번째 문항을 제거를 하면 신뢰도가 몇이 돼요? 0.75. 원래 전반적으로 6문항을 봤을 때 신뢰도가 뭐였죠? 0.72. 즉 제거를 하니까 신뢰도가 더 올라갔죠. 그래서 이 문항은 그렇게 신뢰도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문항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만약에 두 번째 문항을 제거를 하면 신뢰도가 어떻게 돼요? 0.65가 돼요. 근데 원래는 0.7이었죠. 즉 신뢰도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그러므로 두 번째 문항은 좋은 문항이니까 제거를 하면 안 된다. 신뢰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아이템 5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제거를 하니까 신뢰도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네, 그래서 이 문항은 제거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 정도 수준은 제거를 안 하는데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크롬바흐 알파는요, 0.75, 0.7 요 정도면 그냥 써요. 많이 쓰고 0.8 이상이면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전반적인 검사의 신뢰도를 나타낼 뿐 아니라 이 아이템이 만약에 제거를 하면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표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설문지 조사를 하실 때 우리 표본에 이 검사가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신뢰도 검사를 하고요. 신뢰도 검사를 해서 크롬바흐 알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얼마나 높게 나왔는지 보시고, 즉 우리가 응답한 표본 사람들이 뭐 문항이 5문항이면 5문항, 10문항이면 10문항 그 일정적인 패턴을 가지고 문항을 응답을 했는지 그거를 살펴보시고 그 중에서 우리 표본에 적절하지 않는 문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문항들이 어떤 문항은 제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항들이 있거든요.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만약에 그 아이템을 제거했을 때 신뢰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 점수를 보시면은 그 중에서 문항을 제거할 문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뢰도는 우리가 검사 도구를 개발을 할 때에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검사를 다 개발을 한 거를 가지고 다른 표본에다가 적용을 할 때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 검사 도구가 제대로 됐는지 한 5년 전,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계속 사용을 해도 되는 건지 점검을 할 때 역시도 신뢰도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크롬바흐 알파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요. 문항 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10문항을 가지고선 신뢰도 검사를 했는데 0.7이 나왔고 그 문항
뭐 8개를 가지고 신뢰도 검사를 똑같은 데이터를 했는데 점 뭐 5가 나왔어요. 그럼 내가 잘못된 건가? 그런 게 아니라 문항수에 따라서 신뢰도는 값은 달라집니다. 이거는 공식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또 문항의 난이도에 따라서도 신뢰도가 달라져요. 문항이 어려운지 아니면 쉬운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문항의 변별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문항의 변별도라는 건 뭐냐면 능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집단을 나누는 능력이 있는 건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그러니까 능력이 높은 사람과 능력이 낮은 사람을 변별해내는 능력이 높은 문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변별도에 따라서도 신뢰도가 나누어집니다. 즉 변별도가 높은 문항일수록 신뢰도가 높은 문항이 돼요. 공식상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문항의 난이도 같은 경우는 문항이 너무 어려운 문항, 그냥 너무 쉬운 문항은 신뢰도가 낮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도구의 측정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검사 시간에 따라서도 또 많이 달라져요. 검사 시간이 너무 짧으면 그만큼 이렇게 응답하는 게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검사 시간이 너무 길게 되면은 좀 능력이 낮은 사람들도 좀 더 생각을 해가지고선 잘 될 수도 있으니까 검사 시간에 따라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신뢰도에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점수의 신뢰도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염두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